한 사람이 27년을 감옥에서 보낸다면 그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증오로 가득 찰까요? 아니면 복수심에 불타오를까요? 1990년 2월 11일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빅토르 베스터 교도소. 흰머리가 성성한 한 노인이 철문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카메라가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넬슨 만델라. 71살의 나이로 자유를 되찾은 사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화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증오를 사랑으로 바꾼 한 사람의 여정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그날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918년 7월 18일 남아프리카 동부 트란스케이의 작은 마을 엠바세 강변의 작은 마을 무베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는 곧 쿤으로 옮겨 자랍니다. 아버지는 템부 왕가의 고문이었습니다.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를 둔 대가족의 가장이었죠. 아버지는 막내 아들에게 롤리흘라흘라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코사어로 말썽꾸러기라는 뜻이었죠. 어린 롤리흘라흘라는 진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들판에서 막대기 싸움을 하고 언덕에서 진흙소를 만들어 놀았습니다. 7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그를 학교에 보냅니다. 당시 흑인 아이들 대부분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첫 등교날 선생님이 말합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영국식 이름을 갖게 될 거야. 선생님은 롤리흘라흘라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는 넬슨이야. 왜 하필 넬슨이었을까요? 선생님도 정확한 이유는 몰랐다고 합니다. 아마도 영국의 넬슨 제독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바다를 지배한 영웅의 이름. 하지만 이 아이는 훗날 바다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9살이 되던 해 비극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폐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넬슨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추장님 댁으로 가야 한다. 그곳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템부 부족의 추장 종긴타바는 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넬슨을 친아들처럼 받아들였죠. 추장의 궁전은 넬슨에게 신세계였습니다. 처음으로 자동차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구두를 신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추장의 집에는 매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족의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였죠. 넬슨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어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가 특별히 인상 깊었습니다. 추장은 회의를 시작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비판도 자유로웠고 반대도 자유로웠습니다. 추장은 끝까지 듣고 맨 마지막에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한 번은 넬슨이 물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추장이 대답했습니다. 리더가 먼저 말하면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지 못한다. 리더는 양치기와 같아야 한다. 양떼 뒤에서 걸으며 앞에 있는 양들이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지. 이 가르침은 평생 넬슨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16살이 되자 넬슨은 성인식을 치릅니다. 템부 부족의 전통에 따라 숲속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어른이 되는 의식이었죠. 의식을 마치고 돌아온 날, 추장이 연설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어른이 되었다. 하지만 백인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너희는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없다. 너희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백인의 하인 이상이 될 수 없다. 16살 소년의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결심이었을까요? 19살이 되던 1937년 넬슨은 포트에어 대학에 입학합니다. 남아프리카 흑인들의 유일한 대학. 흑인 지식인의 요람이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넬슨은 영문학과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읽고 처칠의 연설을 외웠습니다.
육상 선수로도 활약했습니다. 권투도 배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권투는 나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쓰러지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패배라는 것을. 대학 2학년. 학생회 선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선거를 강행했습니다. 넬슨과 친구들은 선거를 보이콧했습니다. 투표율이 너무 낮아 선거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학교는 재선거를 실시했지만 넬슨은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교장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퇴학이다. 넬슨은 짐을 쌌습니다. 21살의 나이에 대학을 떠났습니다. 추장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심지어 넬슨의 결혼까지 정해놓았습니다. 넬슨은 도망쳤습니다. 요하네스버그로. 황금의 도시라 불리던 요하네스버그. 금광 때문에 급성장한 대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흑인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넬슨은 광산 경비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월급이 2파운드. 빵 한 조각 사기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통신과정으로 공부했습니다. 1942년 마침내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트워터스란드 대학 법학과에 입학합니다. 이 대학은 백인 대학이었지만 소수의 흑인도 받아들였습니다. 넬슨은 극소수의 흑인 법대생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백인 학생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같이 앉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달랐습니다. 유대인 학생들과 인도계 학생들. 그들도 차별받는 소수자였습니다. 넬슨은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토론하고 함께 꿈꾸었습니다. 1943년 넬슨은 알렉산드라 타운십으로 이사합니다. 요하네스버그 외곽의 흑인 거주지역이었죠.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합니다. 수만 명이 좁은 판자촌에 살았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었습니다. 하수구는 넘쳐 흘렀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사람들은 일터로 향했습니다. 백인 주인의 집을 청소하고 정원을 가꾸고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돌아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넬슨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인간의 삶인가? 1944년 26살의 넬슨은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가입합니다.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1912년에 만들어진 조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온건한 단체였습니다. 청원서를 쓰고 탄원을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넬슨과 젊은이들은 달랐습니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청년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시위를 조직하고 파업을 계획했습니다. 1948년 악몽이 시작됩니다. 국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그들의 공약은 아파르트헤이트였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아프리칸스어로 분리를 뜻하는 말. 하지만 단순한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인종 격리 정책이었습니다. 인구의 20%에 불과한 백인이 80%의 비백인을 지배하는 체제.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백인과 흑인은 다른 버스를 타야 합니다. 다른 화장실을 써야 합니다. 다른 벤치에 앉아야 합니다. 다른 해변에서 수영해야 합니다. 심지어 다른 묘지에 묻혀야 했습니다. 백인과 흑인의 결혼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성관계도 범죄가 되었습니다. 흑인은 백인 지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통행증이 필요했습니다. 통행증이 없으면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통행증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교육도 분리되었습니다. 흑인 아이들은 하인이 되는 교육만 받았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흑인에게 수학을 가르쳐서 뭐하나. 어차피 그들이 쓸 곳은 없다. 1952년 34살의 넬슨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올리버 탐보와 함께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법률 사무소를 엽니다. 만델라 앤 탐보 사무소는 요하네스버그 시내에 있었습니다.
백인 건물주는 집세를 터무니없이 올렸습니다. 쫓아내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넬슨과 탐보는 버텼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찾아왔습니다. 통행증법 위반, 강제 이주, 부당해고. 넬슨은 무료로 변호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법정에서 넬슨은 당당했습니다. 백인 판사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판사가 말했습니다. 만델라, 너는 너무 오만하다. 넬슨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만한 것이 아니라 당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입니까? 1952년 6월 26일 불복종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넬슨과 동료들이 계획한 대규모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악법을 어기되 폭력은 쓰지 않는다. 백인 전용 구역에 들어갑니다. 백인 전용 벤치에 앉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을 어깁니다. 그리고 체포됩니다. 기꺼이 감옥에 갑니다. 첫날 25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둘째 날 500명. 한 달 뒤에는 2000명. 6개월 동안 800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이 가득 찼습니다.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더 강한 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1956년 12월 5일 새벽, 경찰이 넬슨의 집을 급습합니다. 반역죄, 사형까지 가능한 중죄였습니다. 156명이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저항운동의 지도자들이었죠. 재판은 4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법정에 가야 했습니다. 변호사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아내 에블린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정은 저항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유의 노래를. 방청객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법정이 콘서트홀이 되었습니다. 1961년 3월. 마침내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1960년 3월 21일. 샤프빌 학살이 일어납니다. 샤프빌의 경찰서 앞 5,000명이 평화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행증을 불태우는 시위였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발포했습니다. 아무 경고도 없었습니다. 69명이 죽었습니다. 그중 50명은 등에 총을 맞았습니다. 도망가다 쏘인 것이었죠. 18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넬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화적 저항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긴 토론을 했습니다. 폭력을 써야 하는가? 넬슨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켜도 그들은 우리를 죽입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1961년 움콘토 웨 시즈웨가 창설됩니다. 민족의 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넬슨이 초대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정했습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정부 시설만 공격한다. 발전소, 전화선, 정부 건물. 상징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넬슨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전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변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운전사로, 요리사로, 정원사로. 경찰은 필사적으로 그를 쫓았습니다. 1962년 1월. 넬슨은 비밀리에 남아프리카를 떠납니다. 아프리카 각국을 순방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게릴라 훈련을 받았습니다. 알제리에서 무기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런던에도 갔습니다. 국제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6개월 뒤 남아프리카로 돌아옵니다. 1962년 8월 5일. 넬슨은 나탈에서 체포됩니다. 누군가 밀고 한 것이었습니다. CIA가 정보를 제공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넬슨은 전통 의상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표범 가죽으로 만든 카로스를
백인 법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변론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정치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백인 법정에서 백인 검사에게 기소되어 백인 판사에게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63년 7월 경찰이 릴 리슬리프 농장을 급습합니다. 움콘토 외 시즈웨의 본부였습니다.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작전 계획, 무기 목록, 넬슨의 일기. 넬슨과 동료들은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엔 사보타주와 반역죄. 사형이 가능한 죄목이었습니다. 1964년 4월 20일 리보니아 재판의 마지막 날 넬슨은 4시간 동안 연설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연설이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투쟁에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나는 백인 지배와 싸웠고 흑인 지배와도 싸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사는 민주사회를 꿈꿉니다. 그것은 내가 살고 싶은 이상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것은 내가 죽을 준비가 된 이상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도 말을 잃었습니다. 1964년 6월 12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신형. 사형은 면했지만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46살의 넬슨은 로벤 섬으로 이송됩니다. 케이프타운에서 7km 떨어진 섬. 찬 대서양의 파도가 치는 곳. 상어가 우글거려 탈출이 불가능한 곳. 감방은 가로 2m, 세로 2m. 팔을 뻗으면 양쪽 벽에 닿았습니다. 바닥에는 얇은 매트리스. 양동이 하나가 화장실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 기상. 찬물로 세수하고 옥수수 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채석장으로 갔습니다. 망치로 돌을 깨는 중노동. 하루 종일 석회석을 캤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하얀 석회석에 반사되는 빛. 눈이 타들어갔습니다. 넬슨은 나중에 백내장에 걸렸습니다. 석회석 때문이었습니다. 편지는 6개월에 한 통. 500단어를 넘으면 안 됐습니다. 면회는 초기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 30분만 허용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손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간수들의 모욕은 일상이었습니다. 흑인 죄수는 반바지만 입었습니다. 긴 바지는 백인과 혼혈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도 차별했습니다. 흑인은 옥수수 죽, 혼혈은 옥수수 죽과 빵, 백인은 빵과 고기. 하지만 넬슨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을 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벤 섬 대학이라고 불렀죠. 정치범들이 서로 가르쳤습니다. 역사, 철학, 경제학, 문학. 채석장에서 일하면서도 토론했습니다. 마르크스를 논하고 셰익스피어를 암송했습니다. 넬슨은 아프리칸스어를 배웠습니다. 간수들의 언어였죠.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왜 적의 언어를 배우는가? 넬슨이 대답했습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도 인간이다. 실제로 넬슨은 간수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몇몇 간수들은 변했습니다. 몰래 신문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편지를 더 쓰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1968년 넬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 참석은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1969년 큰아들 템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24살이었습니다. 역시 장례식에 갈 수 없었습니다. 넬슨은 감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학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런던 대학 통신 과정으로 법학 학위를 따려 했습니다. 동시에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운동을 조직했습니다.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1976년
소웨토 봉기가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아프리칸스어 수업을 거부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발포했습니다. 176명이 죽었습니다.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소식이 로벤 섬에도 전해졌습니다. 젊은 정치범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백인은 모두 적이라고 했습니다.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넬슨은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증오는 답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시스템이지 개인이 아니다. 1980년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라. 전 세계에서 캠페인이 벌어집니다. 경제 제재가 시작됩니다. 남아프리카는 고립되었습니다. 1982년 넬슨은 폴스무어 감옥으로 이송됩니다. 케이프타운 근처의 감옥이었죠. 조건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침대가 있었고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옥이었습니다. 1985년 보타 대통령이 제안합니다. 폭력을 포기하면 석방하겠다. 넬슨은 거부합니다. 딸 진지를 통해 성명을 발표합니다. 나의 자유와 국민의 자유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국민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1985년 11월 넬슨은 전립선 수술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특별한 제안을 받습니다. 정부와 비밀 대화를 하지 않겠는가? 넬슨은 고민했습니다. 동료들과 상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대화 없이는 해결이 없다고.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넬슨은 정부 관리들과 47차례 만났습니다. 법무부 장관 코비 쿠체, 정보부장 닐 바너드, 그리고 보타 대통령. 넬슨은 단호했습니다. 폭력의 포기는 쌍방이 함께 해야 합니다. 정부도 폭력을 멈추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멈추겠습니다. 1988년 7월 18일 넬슨의 70번째 생일. 전 세계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콘서트. 7만 명이 모였습니다. 넬슨 만델라를 자유롭게 하라. 전 세계가 노래했습니다. 1988년 12월 넬슨은 빅토르 베스터 교도소로 옮겨집니다. 놀랍게도 독립된 집이었습니다. 침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수영장까지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넬슨은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정부는 넬슨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위해. 1989년 7월 5일 넬슨은 보타 대통령을 만납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달 뒤 보타가 사임합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 1989년 12월 13일 데 클레르크가 넬슨을 만나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3시간 동안 대화했습니다. 넬슨은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 데 클레르크도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화적 전환이 가능하다. 1990년 2월 2일 데 클레르크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넬슨 만델라를 무조건 석방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민족회의 금지를 해제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의회가 술렁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1990년 2월 11일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빅토르 베스터 교도소 앞. 넬슨은 새 양복을 입었습니다. 27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오후 4시경 교도소 문이 열렸습니다. 넬슨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내 위니의 손을 잡고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유의 경례였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넬슨이 답했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케이프타운 시청 앞 5만 명이 모였습니다. 넬슨이 연설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성인이 아닌 한 사람의 겸손한 종으로 섭니다. 27년의 감옥 생활은 우리 국민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화해의 시간입니다. 무기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는 백인을 지배하는 흑인 국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두가 함께 사는 무지개 국가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백인 극우파는 저항했습니다. 흑인 국가는 절대 안 된다고. 일부 흑인들도 불만이었습니다. 백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폭력이 계속되었습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1만 4천 명이 정치 폭력으로 죽었습니다. 넬슨은 양쪽을 설득했습니다. 백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아프리카인입니다. 이 땅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흑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우리를 파괴할 뿐입니다. 용서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1991년 넬슨은 아프리카 민족회의 의장이 됩니다.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해.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결렬되고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했습니다. 1993년 4월 크리스 하니가 암살됩니다. 공산당 서기장이자 넬슨 다음가는 흑인 지도자였습니다. 분노한 흑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내전 직전까지 갔습니다. 넬슨이 TV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으로 대응한다면 크리스 하니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극을 평화로 가는 계기로 만듭시다. 그의 호소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993년 12월 10일 넬슨과 데 클레르크가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적이었던 두 사람이 함께 상을 받은 것입니다. 1994년 4월 27일 남아프리카 최초의 자유선거. 모든 인종이 함께 투표했습니다. 새벽부터 투표소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어떤 곳은 줄이 1km가 넘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짚고 왔습니다. 평생 처음 투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넬슨도 투표했습니다. 76살에 처음으로. 선거 결과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62.6%. 1994년 5월 10일 넬슨 만델라 대통령 취임식.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때 남아프리카를 외면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축하하러 왔습니다. 넬슨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로벤 섬의 간수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간수들이 입장하자 넬슨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수들은 울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용서였습니다. 대통령이 된 넬슨은 화해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백인 공무원들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시켰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함께 일합시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범죄를 고백하면 사면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났습니다. 고문했던 경찰과 고문당한 사람이. 눈물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용서의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1995년 럭비 월드컵. 남아프리카가 개최국이었습니다. 럭비는 백인의 스포츠였습니다. 흑인들은 스프링복스 팀을 미워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의 상징이었으니까. 많은 흑인들이 요구했습니다. 팀 이름을 바꾸라고. 엠블럼을 바꾸라고. 하지만 넬슨은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백인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합니다. 대신 넬슨은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백인이었던 선수들을. 여러분이 우승한다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결승전 날 남아프리카 대 뉴질랜드 6만 명이 운집한 앨리스 파크 스타디움. 대부분 백인 관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넬슨이 나타났습니다. 스프링복스 유니폼을 입고 백인 주장 프랑수와 피나르의 등번호 6번 유니폼이었습니다.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넬슨, 넬슨, 넬슨. 백인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남아프리카가 우승했습니다. 연장전 끝에 15대 12. 넬슨이 우승컵을 피나르에게 전달했습니다. 피나르가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입니다. 넬슨이 답했습니다. 아니다. 자네들 덕분이다. 경기장 밖에서도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함께 춤췄습니다.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날 남아프리카는 하나였습니다. 넬슨은 검소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직접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감옥에서의 습관이었죠. 경호원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청소부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월급의 3분의 1을 기부했습니다. 어린이 기금에 가난한 아이들을 대통령 관저에 초대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한 번은 백인 극우파 지도자의 아내가 아팠습니다. 넬슨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남편은 넬슨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넬슨은 위로했습니다.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극우파 지도자는 변했습니다. 넬슨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남아프리카는 새 헌법을 선포합니다. 핵심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 누구도 이유 없이 배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삶의 조건이 달라도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성을 사회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1개 공용어를 인정해 서로의 말을 공적 영역에서 존중했습니다. 1999년 넬슨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한 번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퇴임 연설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쉬러 갑니다. 하지만 전화거리에 있겠습니다. 이제 횃불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더 밝은 내일을 만드십시오. 퇴임 후에도 넬슨은 바빴습니다.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남아프리카는 에이즈가 심각했습니다. 넬슨이 말했습니다. 에이즈는 우리 시대의 아파르트헤이트다. 어린이를 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국제분쟁 조정에도 나섰습니다. 부룬디 내전을 중재했습니다. 2004년 86살의 넬슨은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제 정말 쉬고 싶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2009년 유엔이 7월 18일을 넬슨 만델라의 날로 지정합니다. 매년 이날은 67분간 봉사하는 날. 넬슨이 67년간 투쟁한 것을 기리는 의미였습니다. 2010년 월드컵 남아프리카에서 열렸습니다. 폐막식에 넬슨이 나타났습니다. 92살의 노구를 이끌고 8만 관중이 일어섰습니다. 전 세계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공개 출연이었습니다. 2013년 6월 넬슨이 폐렴으로 입원합니다. 전 세계가 기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사람들은 병원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슬픈 노래가 아니라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2013년 12월 5일 오후 8시 50분 넬슨 만델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95회의 여정이었습니다. 발표는 대통령이 했습니다. 제이콥 주마 대통령. 우리나라의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아들이 쉬러 갔습니다. 전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추도식에는 91개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정상이 모인 장례식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도사를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12월 15일. 넬슨은 고향 쿠누에 묻혔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언덕, 소를 치던 들판이 보이는 곳,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그는 27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이 그를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증오가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미움을 배울 수 있다면 사랑도 배울 수 있다. 사랑이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깝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 안의 감옥은 무엇인가요? 편견일까요? 미움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우리는 그 감옥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넬슨 만델라가 보여준 길은 분명합니다. 용서하라. 화해하라. 함께하라.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여전히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피부색으로, 종교로, 이념으로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넬슨 만델라는 증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용서가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미움의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내가 떠나거든 슬퍼하지 마라. 내가 시작한 일을 계속하라. 그가 시작한 일.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것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계속한다면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세상. 모든 색깔이 함께 빛나는 세상. 그것이 넬슨 만델라가 꿈꾼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입니다. 오늘 그날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5살 소녀의 용기를 만나봅니다. 탈레반의 총구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소녀. 책과 연필이 총알보다 강하다고 믿은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 머리에 총을 맞고도 교육의 권리를 외친 그녀의 이야기. 가장 어린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된 그날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